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를 놓고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미 강의를 통해서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설명 다 했죠. 그죠? 교재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단체들의 이름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외우기 까다로워하는데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자강회냐 또는 뭐 대한협회냐 헌정연구회냐 이런 것들 구분하기 되게 힘들죠. 기호흥학회냐 서북학회냐 이런 것들 나와버리면 돌라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이 어떤 의미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라는 것들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역사 그 한국사 문제가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를 묻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운동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은 또는 뭐 성격은 한계는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병은 강력한 반제국주의적 투쟁이었다. 알겠어요? 반침략적 항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의병에 대한 가치 판단하듯이 애국계몽운동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애국계몽운동은 국민들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그 운동이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애국계몽운동을 이미 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앞에서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개화사상이 성장이 되었고, 그죠? 이 개화사상이 개화운동으로 가더니 결국은 뭡니까? 이 개화운동이 나중에는 1896년 독립협회로 이어진다고 그래요. 독립협회.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사실상 애국계몽운동의 시작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애국계몽운동은 주요한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함양한다. 애국의식을 심어준다. 근대적 의식을 심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 안 그래? 근대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실학, 실용적인, 근대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죠? 실사구시의 학문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개화사상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중채소형 또 일본의 화헌양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동도서기로 가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화운동이 구체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뭐 기선이라든지 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전기를 도입하자 알겠어요? 이렇게 액션 단계로서 여러 가지 근대화 운동이 전개되다가 드디어 이제 갑신정배라든지 이렇게 그 이후에 1880년대 이후에 외국과 교류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근대 신문명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와보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자 근대화를 하자 또는 뭐 애국의식을 심어주자 우리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진짜 실력을 길러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일부 선각적인 지식인들이나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고국 관료나 알겠어요? 서양 문물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신문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펼치지만은 일반 민중들은 내몰라라 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요? 알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아직 너무나 잘 모르거나 그죠? 또 까막눈이 대다수인 그런 민중들한테 도대체 새로운 말빨이 먹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민중들한테 먹히게 하려면 민중들을 교육시켜야 돼. 그래서 가장 애국계몽운동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머리를 깨게 만들자. 그래서 근대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알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뭐 사교육의 폐단이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돼. 사교육이 너무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 하면서 말이죠. 사교육 열풍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욕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대안 교육이 뭐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교육 열풍이 강화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애국계몽운동 때문입니다. 1905년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국에 여러 가지 교육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사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사립학교란 뭐냐? 사교육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교육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교육은 학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교육, 사립학교라는 게 되게 애국계몽운동, 국민들을 깨우고 일깨우고 근대의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틀어서 학교를 만들고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것이 근대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또는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길이다. 이렇게 그런 방책으로서 교육운동에 불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그래 우리가 못 살아도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자갈론을 팔아서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만큼은 꼭 대학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교육 열풍으로 막 승화돼가지고 해방 이후에 특히 이제 이런 사교육이 특히 학원 교육까지 이렇게 교육 열기가 너무나 과열돼서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교육에 대한 폐단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현대사회에 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애국 계몽운동 가운데 독립회 때 와서 비로소 민중을 계몽시켜야 돼. 그 계몽 수단이 뭐냐? 교육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독립회 때는 어땠어요? 학교를 직접 세우지는 않지만 독립회 인사들이 직접 강연회를 열거나 그죠? 또는 뭐 지회를 만들거나 알겠어요? 이렇게 계몽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만민공동회도 어때요? 만민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민중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을 민중들한테 돌리고 야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 민중들인데 이 민중들을 빨리 눈을 뜨게 만들어야 돼. 일깨워줘야 돼. 저들이 각성을 해야 돼. 라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게 바로 언제부터냐? 독립회 때부터요. 그래서 독립회 때부터 사실상 애국계몽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독립회 이후에 결국은 뭐냐? 이것이 애국계몽운동으로 연결되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국계몽운동은 꼭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국사책에 나온 것들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잠깐 말이 실수했는데 국사책에 나온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애국계몽운동 때 사람들에게 근대 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했던 그 근대란 무엇인가? 오늘날 말이에요. 지금 관점에서 보니까 이 근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나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 뭐냐? 자연을 개발해야 돼. 또 뭐 산업을 진흥시켜야 돼. 공장을 지어야 돼.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발전에 진보에 알겠어요? 또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에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그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너무나 자본주의 발전에만 치우쳐서 인간적인 것들은 뒷전에 미루게 되고 사람들이 도덕이라든지 A라든지 염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시짝처럼 버리게 되고 이런 폐단이 생겨났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된 놈들이 근대화되지 못한 우리를 알겠어요? 계몽시켜준다 또는 뭐 근대를 갖다 이식시켜준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은 뭡니까? 침략해서 결국 근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후진 국가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몽시켜주기는커녕 약탈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기서 노동력을 강탈해 가야 돼, 원료를 강탈해 가야 돼, 또 우리가 만든 물건을 비싸게 저놈들한테 팔아먹어야 돼. 이른바 이제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거지만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상대 국가를 후진 국가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 상품 시장으로 또는 원료 공급지로 이렇게 해서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도 빨리 서구화를 해야 돼.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해야 돼. 우리도 공장을 많이 지어야 돼. 우리도 근대 서구적인 사상을 빨리 깨우쳐야 돼. 영어를 배워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다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전통적인 좋은 가치, 우리의 서구보다 더 나았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헌착처럼 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와서 이제 우리는 근대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대화를 해야 된다. 애국 계몽운동을 해서 우리도 빨리 깨우쳐야 돼.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일본을 본받자, 서양을 본받자, 미국을 본받자, 영국을 본받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들을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이 결국은 뭐야? 친일파가 되거나 친미적인 그런 성향을 띠거나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다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힘을 기르자라는 것이 나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뭐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저놈들의 그 침략의 앞잡이로 바뀔 수 있는, 알겠어요?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 안에 이미 독립회 때부터 이미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독립회 했던 인사들 가운데 이완용이라든지, 알겠어요? 또 애국계몽운동 했던 장지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막 대단히 그 장지연 같은 경우 시리아 방송되고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이 장지연도 결국은 친일파로 전락하고 민족대표 33인 나중에 이제 3.1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마저도 친일파로 전락한 사람, 최리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파가 되지 않습니까? 최남선이라든지 김희독립 선언문을 썼던 최남선마저도
그러니까 친일파가 됐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애시당초 그 뿌리부터 근대화를 주장하고 근대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대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요즘 이제 근대가 정말 많이 까입니다. 근대적인 것,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공장을 많이 지어라, 발전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스카이라인을 높여서 뭐 건물을 높이 세우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환경과 우리 자연과 결국 우리 인간을 많이 파괴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많이 피폐화되고 양극화되고 부자들은 그렇게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떼돈을 벌었지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차별을 받고 더 힘든 삶을 영위하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대가 요새는 많이 까이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죠? 개화운동은 전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에요. 개화운동이 시라그 바톤을 이어서 이렇게 동도석이 개화 사상의 뒤를 이어서 개화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문명 개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은 뭐냐? 이 개화운동은 실질적인 액션 단계에 들어서는 1884년에 갑신정변, 1895년에 갑오개혁.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갑신정변을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갑신정변 때 급진 개화파들이 개화운동 하다가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면서 개화운동은 단절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절된 상태가 무려 10년이나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해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근대적인 쪽으로 좀 가야지. 개혁 요구를 들어줘야지 해가지고 다시 갑오개혁이 있었지만 이 갑오개혁 때는 급진개화파가 아니라 되게 누구예요? 김홍집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뭡니까? 온건개화파들이 갑오개혁을 주도했더랬습니다. 아시겠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줄 거세요.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근대화라는 것은 침략 세력과 같다. 또는 일본과 같은 배를 탄 놈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민중들이 근대화를 좀 싫어했던, 그죠? 지지를 못 받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독립회는 먼저 민중을 계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권, 민권운동을 전개하여 근대 국민과를 수립하려 했으나 역시 보수 세력의 탄압. 여러분 보수 세력 탄압 그럼 누굴까? 그렇습니다. 황국협회죠. 황제 자신이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고 그 당시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입헌 군주제가 공화제로 가려는 그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황제가 황국협회를 시켜서 또 독립협회를 탄압했더랬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이후에 개화 자강운동의 전개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2단계에서 애국개몽운동 단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904년에 보안회, 보안회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보안회는 거기 보세요. 자, 일본 놈들이 말이에요. 러일 전쟁에서 이제 점차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먹을 야심을 서서히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야, 한국아, 너네들이 그 버려둔 땅 있잖아. 황무지. 그거 우리 일본이 좀 쓰면 안 될까? 러일 전쟁 기간 동안에 독도도 이미 지네들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국토 일부를 점차 일본 놈들의 직접 지배하에 두려고 우리 국토를 점차 빼앗아가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낸 거야. 그래가지고 황무지를 지네들이 개간해서 쓸 테니까 조선 너네들이 버려둔 땅, 대한제국에서 버려둔 땅 그거 우리 주면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안회라는 단체가 나서서 야 웃기지 마라. 황무지 개간권 저지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중요합니다. 보안회는 뭐라고요? 황무지 개간권 저지 투쟁에 앞장. 알겠죠? 야 웃기지 마 임마. 우리들도 이미 농광회사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도 개간사업을 하려고 그래. 개간사업을.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니까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황무지를 뺏으려고 그래. 말도 안 되면서 말이야. 황무지 개간권 저지 투쟁을 벌여서 선고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한 황무지 개간권 저지 투쟁에서 선고한 단체가 보안회야. 몇 년이라고요? 1904년. 선생님이 연대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시험에 이놈의 연대가 가끔 요 대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1904년 보안회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헌정연구예요. 여러분 봐봐요. 애국개몽운동 단체 가운데 독립협회를 계승했던 것 뭐라고요? 헌정연구회.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헌정연구회란 뭐냐? 야 우리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비로소 입헌군주제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법을 바꿔서 헌법을 바꿔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해보자 라고 헌법연구기관이야. 헌정연구회. 알겠어요? 그래서 1905년 5월에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정치 체제 수립 목적 줄 거세요. 이게 그냥 단골로 잘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름이 쉽잖아요. 헌정연구회가 입헌 군주제입니다. 알겠어요? 입헌 군주를 위해서 헌법을 바꾸자. 알겠죠? 그래서 헌정연구회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때요? 다시 이제 그 통감부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고 1906년에 대한자강회로 이어졌다. 알겠죠? 이거 보세요. 독립협회를 계승한 헌정연구회, 그 헌정연구회를 계승 발전한 뭐라고요? 대한자강회입니다. 또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대한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순서 먼저 뭐라고? 헌정연구회, 그 다음 넥스트 대한자강회, 넥스트 대한협회. 이 중에 대한협회는 벌써 이때 뭐야? 친일적인 단체로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독립협회라든지 또는 뭐야? 애국개몽운동 했던 놈들은 머릿속에 박힌 게 뭐라고? 사회 진화론을 갖고 있어요. 힘센 놈이 제일 인겨요. 적자생존이야. 알겠어요? 우회로 법칙이 작용해. 그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적자생존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우등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 열등한 민족은 우등한 민족한테 잡혀먹기에 마련이다. 적자생존이고, 그죠? 약육강식이다. 약한 놈의 고기는 강한 자의 식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 놈들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우리도 일본 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자를 또 침략에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저께 이제 그 인도에서 사람이 2명이 왔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인도 어떤 동북지방인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포스코가 인도에다가 제철소를 차리려고 인도 주민들을 쫓아냈대요. 근데 이 인도 주민들이 굉장히 순박해가지고 우리는 제철소가 나발이고 싫다. 인도가 개발되는 것도 싫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계속 그동안에 했던 농사 지으면서 우리 형제들과 피를 나눈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7년인가 지금 계속 대치 중이랍니다. 근데 한국 너네 뭐냐. 너네 나라는 지금 말이야 환경 파괴 안 된다고 4대강 문제 어떻고 말이지 환경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포스코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항의하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가요? 전순옥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전순옥 의원을 만나가지고 포스코의 주주총회한테 가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벌써 이제 그 개발 논리라든지 또는 그 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뭔가 발전시켜야 돼, 뭔가 개발해야 돼, 환경을 침해하고라도 인간을 위해서 보다도 자본을 축적해야 돼, 이런 논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성까지 파괴하는 그런 그 귀결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서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인도에서 포스코 너네들이 과연 그 일을 하는 게 맞느냐? 포스코의 포항 제철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식민지적인 그런 수탈의 모습을 보여도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 있으면 그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 야, 어차피 강한 한국이 약한 인도에 가서 그들을 개발해주고 그들한테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땅을 가치 높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공장을 지어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어떤 팩트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팩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팩트들을 배우지만 그 끄트머리에 가치가 얘네들은 실파가 돼서 결국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고 지네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이 이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독립회 후신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대한협회 때 와서 드디어 친일파가 돼서 일진하고 결탁해가지고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는 그런 이용구와 결탁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1906년 대한자강회 나왔죠. 특히 이제 을사조약 이후가 되면 일제 침략에 맞서 직접 창칼 들고 야 강도가 드디어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 강도 새끼들을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언제 힘을 기르고 있냐. 직접 몽둥이 들고 우리가 죽더라도 싸워야지. 싸우면서 내 자식들과 내 재산과 알겠어요? 우리 생명을 보호해야지 라고 이렇게 유생은 의병장이었죠. 그리고 의병이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민들입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일본 놈들과 직접 맞서 싸운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봐. 이거 지금 한 줄 했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또 한 줄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리학이 있었고 성리학의 주리론을 계승한 사람들이 그죠? 이건 뭐였어요? 위정,
척사라고 했었고 우리의 전통 질서는 바른 것이다. 사악하고 나쁜 외세를 배격하자. 알겠죠? 이렇게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더니 이것이 의병으로 왔다. 의병.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성리학이 위정척사로, 위정척사가 의병으로 한편에서 애국개봉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의병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 이제 그 하단을 좀 보십시오. 일제 침략에 맞서서 농민과 유생층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전쟁이 전개되었고 이 가닥 알겠어요? 이 가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개화운동과 독립협회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진보적 지식인과 힘들. 여기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과 유생은 창칼 들고 의병해. 그죠?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이나 학자들이나 관료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애국개몽운동에 헌신했다. 알겠죠?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의병투쟁보다는 실력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민족 실력 양성을 위한 많은 애국단체가 조직되고 활발한 언론, 교육 활동이 전개됐다. 여러분, 애국개몽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기르자,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리자, 이렇게 계몽 근대적인 사상과 애국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널리 알리자. 그래서 신문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따가 다룰 겁니다. 이미 다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산업을 진흥시키자. 경제적으로 돈을 좀 우리도 빨리 벌어서 진짜 힘을 기르자.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언론 측면에서 또 교육적 측면에서 이렇게 교육, 언론, 경제, 교육, 언론, 산업, 경제가 산업이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된다. 만약에 문제에 거기 제시문이 딱 주어졌는데 이게 애국개몽운동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안 서거든.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언론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산업진흥을 위해서 힘을 쏟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아 이건 애국개몽운동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는 근거로 삼으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군요. 대한자강회 나왔습니다. 자,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는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추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연구를 많이 했었고 대한자강회는 고종퇴위 반대운동. 여러분 1907년 고종임금이 순종한테 양의를 한 그 때죠. 그때 이제 고종임금의 퇴위를 반대하기 위한 알겠어요? 그런 단체가 조직됐는데 바로 뭐냐? 예, 대한자강회였다. 대한자강회.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예, 고종 황제의 양의 반대 투쟁 전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효정, 장지연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고 5월달까지 1907년 5월달까지 전국에 25개 지회를 결성했다라는 점 알겠죠? 거기 활동의 미음 보세요. 1907년 고종 황제 퇴위와 순종 황제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친일 매국 단체인 일진회랑 서로 싸웠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놈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이미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상황이 지금 어때? 일본 놈들이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갔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이어가지고 통감 정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산업, 문화 각 방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 놈들이 만든 아주 극악무도한 법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애국개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 놈들이 만든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안법이야. 보안법. 요즘도 이제 국가보안법 그러면 뭡니까? 좌파를 척결하게 한 그런 법으로서 아직도 지금 안 없어지고 있죠. 이거 없애자고 지금 진보적인 측에서는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안법은 그 당시 1907년에 그죠? 1907년에 7월 달인가 만들어진 법인데 역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한편으로 의병도 불법 집회나 결사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나온 이런 단체들 알겠어요? 일본에 저항하고 그죠? 근대적인 힘을 기른다라고 하면서 말이야 반일적인 그런 단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악법이 보안법이 있었다는 보안법. 보안법 이외에도 신문지법이 있었습니다. 신문지법. 그리고 또 출판법이라고 이 3대 악법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출판법만 1909년이야. 나머지 이 두 가지는 1907년이고 출판법은 1909년이에요. 선생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연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요 대목에서 연대를 묻는 게 많으니까 알았어요? 이것도 순서를 좀 잘 알아두시고 알겠죠? 1905년, 1906년, 1907년 이렇게 아주 쉬워요.
1905년에 만들어진 헌정연구회, 1906년에 만들어진 대한자강회, 1907년에 만들어진 대한협회. 알겠어요? 이것처럼 이들을 그 통제하고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법이 바로 뭐냐?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애국 개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세 가지 악법, 그러면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대한협회는 1907년에 창립됐어요. 됐습니까? 순서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1905년 헌정연구회, 1906년 대한자강회, 그리고 1907년 대한협회라는 점 알겠죠? 순서. 자, 대한자강회를 재정비했는데, 그죠? 1908년 4월 달에 대한협회 회보를 창간, 여러분 줄거 놓으세요. 요게 그 수능이나 또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는 가끔 사진이 나옵니다. 이 대한협회 회보가. 그래서 이건 대한협회의 기관지구나. 알겠어요? 협회보를 창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회와 제휴했습니다. 여러분, 친일파인 일진회와 제휴했다는 얘기는 뭐야? 드디어 대한협회가 친일단체로 전락했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그 실학을 계승하고 개화 사상과 개화 운동을 계승한 애국개몽단체가 드디어 일본과 이제 손을 잡고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이제 어때요?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거. 1907년 보안법, 신문지법, 1909년 출판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애국개몽운동을 지금 탄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애국개몽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자, 그래서 어떻게 지하로 숨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숨어 들어가자. 그래서 비밀 지하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비밀 지하 조직이고, 우리 교과서나 교재는 뭐로 나왔냐? 비밀 결사, 이렇게 나오면 결사가 조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자, 이 3대 악법에 의해서 애국개몽운동이 탄압받게 되자 지하로 숨어들어서 만든 가장 중요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단체가 뭐예요? 신민회입니다. 이미 1907년 보안법, 신문지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이제 심각하게 탄압을 받고 밖으로 드러나서는 우리가 두들겨 맞구나, 금방 조직이 들통나고 깨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지하 단체가 바로 뭐냐? 신민회입니다. 알겠죠? 신민회. 그래서 이 신민회는 알겠어요? 비밀 지하 조직으로서 1907년에 지하 조직으로서 결성되었다라는 점 보세요. 나왔죠? 1907년 전후로 일제가 보안법, 신문지법 이런 것들을 출판법이 제일 늦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한참 뒤에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뒤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1907년에는 보안법, 신문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반일적 색채를 띤 애국개몽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비밀 지하 조직으로 만든 게 신민회였다. 됐습니까? 신민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민회는 무슨 운동을 했느냐? 2번, 3번 아주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 알겠죠? 우리가 신민회를 보자면요. 신민회는 교육 운동으로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만들어. 대성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왜 장소를 말씀해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 안 그래? 역사 한 팩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1907년 신민회가 만들었고, 시간이죠. 장소 평양에서 무슨 학교가? 대성학교가. 인간이 나옵니다. 이 대성학교를 세운 사람이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알겠어요? 안창호가 만든, 알겠죠? 그 다음에 평안북도 정주에, 역시 여기도 평안도고, 그죠? 정주도 평안도입니다. 정주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이 오산학교가 지금 한강변에 있는 오산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100 몇 년 된가 지금. 알겠어요? 120년이 넘은 그런 학교네. 그래 안 그래? 그죠? 1907년에 만들어진 오산학교. 그래서 이승훈이 이승훈. 그래서 이렇게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봐라. 신민회는 비밀 지하 조직이지만 애국개몽운동이 지향했던
교육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어디 교육뿐이냐? 이거 보세요. 교육 이외에도 또 뭐예요? 언론 활동에도 앞장. 알겠어요? 또 언론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구에다가 태극서관이라는 서점을 만든 서점. 대구의 대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역시 평양에 도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회사.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평양이야. 평양의 대성학교, 평양의 도자기 회사, 자기 회사. 알겠죠? 결국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구의 태극서관, 그 다음 평양의 도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이제 언론으로는 대한매일신보가 그 당시 그 대한매일신보가 이 사장이 영국 사람 베델이죠. 베델.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 대한매일신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문지법, 보안법, 출판법 이런 것들이 애국 개몽운동 단체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알겠어요? 그 당시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한 탄압이 점차 가중됐었는데 이 3대 악법의 영향을 주로 받지 않는 그런 신문이 바로 외국인, 영국 사람 베델이 사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영국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일본이 같은 영일동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 사장 베델하고 그 당시 양기탁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이제 양기탁 얘기 들어가서 나중에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는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대한매일신보를 활용해서 당시 언론활동도 전개하고 있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민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지하에 숨어서, 그죠? 항일운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별의별 짓 다 해보지만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 일본 놈들 탄압이 점차 가중되고 1905년에서 1910년 이 사이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송두리째 일본 놈들이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긴박한, 그죠? 국내에서는 활동하기가 너무나 위험해라고 해서 안 되겠다. 나가서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차리자. 알겠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립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간도에 뭘 만들었어요? 서간도에 삼원보를 만들었다. 삼원보. 서간도가 한편으로 또 뭐라고 불린다고요? 남만주라고도 했습니다. 남만주. 서간도가 남만주예요. 남만주. 서간도에 삼원보라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해외에다가 거점을 만들자. 일단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일본 놈들의 그 세력이 미치지 않는 청나라의 영토인 어디다가 간도에다가, 그 간도는 원래 연고권이 저 멀리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다음에 부여 다음에 고구려 다음에 발해,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백이 있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던 간도 아닙니까? 그 간도의 땅 일부를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다가 독립운동 센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고 무관학교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장차 일본 놈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 무력을, 군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육성하자. 알겠죠? 이런 장기적인 롱텀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장기적인 독립운동 기반을 닦아서 독립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남만주 삼원보. 알겠죠? 간도 삼원보라고 해도 됩니다. 서간도가 남만주예요. 서간도 삼원보 또는 뭐라고? 남만주 삼원보. 선생님 남만주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같은 지역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1년 결국은 뭐냐? 105인 사건을 계기로 결국 신민의 조직이 드러나면서 조직이 와해됐습니다. 1911년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죠.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가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냥 줄줄이 전부 다 신민의 인사들을 그 당시에 비밀리에 내사했던 일본 놈들이, 알겠죠? 일본이 이제 식민지가 완전히 됐지 않았습니까? 조선 총독부와 통감부 대신에 총독부가 들어선 이후에 결국은 이참에 그냥 완전히 발본색원 해보자, 반일 단체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자 해가지고 신민회를 깼습니다. 조직을 깼어요. 그래서 105인 사건 때문에 신민회는 조직이 무너지게 됐다. 한계와 의의 그랬습니다. 비밀 지하 조직이면서도 스스로 비합법적인 반일 활동을 회칙으로 부정함으로써 바보 같은 짓이죠. 어차피 숨어서 오고 일본 놈들 상대로 싸우는데
야, 그래도 일본이 시키는 대로는 하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엮여자. 이 지랄 했단 말이야. 바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하 조직인데 뭘 합법적인 투쟁을 해. 비합법적인 투쟁을 해야지. 지하에 숨어 서는데 어차피. 그래, 안 그래? 어차피 지하 운동은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불법도 자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법을 지키면서 하자 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합법주의와 문화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신민회가 아직도 순진한 옛날에 독립협회와 마찬가지로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애국개몽운동 한계가 뭐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서자 또는 문화적으로 하자. 무력을 사용해서 하지 말고 말이죠.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사적으로 하자. 이런 문화주의와 합법주의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알겠어요? 더 철저하게 더 비밀리에 더 처절한 무력투쟁을 감행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순진하게 놀았다 이겁니다. 의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권 피탈을 전후해서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장 독립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했다 이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대립했던 애국개몽운동과 의병투쟁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알겠죠? 애국개몽운동 실력을 길러야 돼? 아니야. 먼저 우리가 실력을 기르기 이전에 내 집에 발디딘 이 무장 강도놈들을 상대로 우리도 몽둥이라도 들고 맞서 싸워야 돼라고 하는 이런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이 서로 대립했던 두 운동 방향이 나중에 합쳐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뭐라고? 신민회에 와서 합쳐지게 됐다. 그래서 야 힘도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고? 국외에 나가서 무력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도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민회 취지서와 신민회 해책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 112쪽에 신민회 독립전쟁 전략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역시 중요한 것은 문서로서, 그죠? 사료로서 한번 보자 이거야. 불놀이를 썼던 주요한이라는 사람 알죠? 그 주요한의 안도산 전서입니다. 안도산은 누굴까요? 안창호 선생의 호가 도산이에요.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그 내용을 썼는가 봐요. 독립군 기지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청국령 만주 일대를 자유지대로 보고 여기에 설치한다. 2번 보세요. 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이때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이시영, 이회영 형제가 그죠? 이 형제들이 말이야 자기 전 재산을 다 지주로서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 조선시대에 그죠? 근데 이 형제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형제 회의를 했습니다. 다 모여. 야 나라를 이런 마당에 우리가 돈 있으면 뭐하노? 이 돈 가지고 소고기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 우리끼리 이거 다 팔아서 가자. 가서 군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그 간도 유화연을 사자. 거기다가 우리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라고요? 48만 원인가 40원 얼마였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판 뭘까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알겠죠?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그야말로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친일파로 남았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민족과 결애를 위해서 그죠? 결애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촌을 신한민촌을 이게 간도 3원보죠? 간도 3원보 이제 서전 뭡니까?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새로이 건설된 신한민촌에는 이주민과 애국 청년들을 망라하여 강력한 민단을 조직하고 학교와 그죠? 신흥 무관학교요.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물을 함께 가르치는 사관을 양성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신민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3쪽으로 넘어가면은 애국개몽운동 전개 과정. 아까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 세 가지 방향. 하나는 언론, 하나는 교육, 또 하나는 경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 볼까요? 항일 활동의 전개, 언론을 통한 항일 활동은 뭐가 있느냐?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들은 전부 다 언제? 애국개몽운동계에 만들어진 언론입니다. 그 이전에도 신문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있던 신문하고 구별을 좀 해주세요. 1883년에 만들어진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 신문 뭐가 있었어요? 예, 한성순보가 있었죠. 한성순보 다음에 열흘마다 나오는 순보, 이게 순보예요. 그러니까 순자가 10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알겠어요? 순 그러면 10이야 10. 알겠죠? 그 다음에 한성주보가 또 만들어져. 한성주보는 예, 일주일마다 만드는 거. 알겠어요? 한성주보.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1896년
그 뭡니까? 독립신문이죠. 그래 안 그래?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입니다. 영자신문하고 함께 만들었죠. 영자지로도.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었던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 다음에 그 독립신문 이런 신문하고 구별해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애국개몽운동에 만들어진 뭐라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십사. 알겠죠? 특히 이 세 신문은 뒤에 나오는 뭐야? 1907년부터 전개되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황성신문 그러면 장지연이 그 유명한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유명하잖아요. 1905년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뭘 맺었어요? 을사늑약을 체결하니까 이 을사늑약 체결을 보고 장전이가 야 이제야 목 놓아 우노라 하면서 말이야 나라 이런 서름을 이렇게 그 당시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전이가 신문에 게재했다가 결국은 신문이 폐간됐죠. 그래 안 그래? 제국신문은 이름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했을 때 우리가 제국이라는 나쁜 이미지 때문에 나쁜 신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이 제국신문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순한글 신문입니다. 잠깐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으니 어려운 한자가 섞이면 안 되겠죠. 아직 영어를 배우지 않은 부녀자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언문이라고 하는 순한글을 사용해서 부녀자들을 계몽하기 위한 그런 신문이 뭐라고요? 제국신문이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쁜 신문이 아니야.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제국신문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 편처럼 보이지만 제국신문은 우리 편이고 분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애국 계몽운동기의 신문이었다라는 점. 그죠? 대한매일신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이 영국인이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든 악법, 신문지법, 출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민의 기관지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다 물론 한국신문, 황성신문이나 그렇죠. 또 뭐 제국신문도 국채보상운동에 함께 참여했지만 가장 리더 역할을 했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은 뒤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경제적 투쟁에서 또 나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설립과 학회 구국운동 나왔죠.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 그죠? 1907년 신민회는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를 만들었지만 기타 더 뭉뚱그려서 애국계몽운동기의 교육활동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강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지식을 보급해야 되고 학문을 보급해야 되고 근대적인 학문과 함께 애국의식을 심어야 되고 알겠죠? 이런 취지로 이제 많은 사립학교들이 2000여 개나 되는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 선수들만 몇 개 알아두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알겠어요?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다 이거야. 기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학회가 있었습니다. 학회는 기호흥학회, 서북학회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기호흥학회, 서북학회. 지역이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호지방과 서북지방. 기호지방은 경기도하고 호서, 충청도 일부를 우리가 기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호남 그러면 김제, 벽골제, 이남을 호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상도는 뭐라고 그래? 영남 그러는데 조령. 알겠어요? 문경 세제 이남을 영남이라고 그러죠. 기호 그러면 호서와 그러니까 충청도 일부와 경기도를 묶어서 기호지방 그래요. 그래서 기호흥학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서북학회가 있었습니다. 서북학회는 평안도예요. 평안도. 알겠어요? 그래서 평안도 지방을 근거로 한 서북학회와 기호지방을 근거지로 한 기호흥학회 이렇게 이런 지방에 설립된 학회들은 대개 군 단위로 지회를 설치하고 그 지회에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기 위한 많은 사립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무려 사립학교 수가 몇 개나 있었다고? 2000여 개나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월보를 발행하여 민중을 계몽하였고 서북학회 나왔습니다. 서북학회는 입헌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줄거세요. 입헌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면 서북학회와 연관지어서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두십시오. 입헌 공화국. 아까 우리가 뭐라고요? 애국계몽운동 단체 가운데 독립협회를 계승하고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그러면 뭐야? 헌정연구회고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서북학회는 뭐라고?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입니다. 공화제. 그죠? 그래서 공화국 수립을 목표. 이제 임금 따윈 필요 없어. 우리도 대통령을 뽑아야 돼. 알겠어요? 공화국을 수립을 목표로 했었다는 점. 그래서 서북학회도 이동희, 안창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었다. 기호흥학회는 뭐냐?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기호흥학회 월보를 학회 월보를 발간했군요. 아시겠죠?
그러나 애국개몽운동 한계,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민족의 실력 부족에서 우리가 일본 놈한테 침략을 당한 거다. 우리가 약하니까 강한 놈한테 당한 게 너무나 마땅히 이렇게 일제의 침략을 당연시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알겠죠? 이런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일본한테 싸우는 그런 일본을 상대로 무력 투쟁을 벌이는 의병 투쟁을 벼간시했어요. 야, 너네들 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싸워? 싸우다 다 죽어 임마. 힘을 길른 뒤에 싸워야지 하면서 오히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의병을 적대시했습니다.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게 합쳐진 게 무슨 단체라고 그랬어요? 신민회 때 와서 비로소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114쪽.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도 철저하지 못했고 결국 뭐냐? 제국주의 침략 이론을 줄거세요. 제국주의 침략 이론 그럼 뭐야? 사회 진화론이죠. 약육 강식의 법칙, 그죠? 적자 생존, 그죠? 예, 이런 사회 진화론의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들의 침략을 제국주의 침략을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오케이.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 보세요. 애국개몽 신문이었던 황성신문이 의병 바보 같은 놈들아 너네들이 까불고 지금 싸운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먼저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충의의 마음이 격렬하게 일어나 의병으로 나온 사람도 있는 동시에 누가 이랬어요 주로? 충의의 마음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의병장이 된 사람들은 유생들이죠. 그죠? 저 교활한 도적들과 지난날에 불황하나 파랗고로 못된 무리가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의병이라 일컫는 경우 또한 적전. 이건 누구를 말해요? 농민을 말합니다. 저 지난날에 파랗고 그런 뭐야? 동학농민운동이나 그죠? 활빈당이나 영학당의 잔당들 이렇게 아주 그냥 도적대 취급하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 황성신문이 애국개몽운동했던 황성신문이 의병을 이렇게 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은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알겠죠? 대립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이게 무마되고 이게 합쳐지는 것은 언제 와서 일이다? 신민회 때 와서 아니야 우리도 이제 무장투쟁이 필요해. 아니야 우리도 이제 실력을 키우는 게 필요해. 그렇다면 뭐냐? 실력도 키우면서 무력투쟁도 병행하자. 국내에서는 안 되겠다. 나가자. 어디 나가서? 국외에 나가서 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간도 삼원보. 오케이.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단체들이 쫙 나왔어요. 서우학회, 기호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여러분 외우지 마. 알겠죠? 학회가 붙으면 전부 다 언제야? 애국개몽운동기에 교육을 통한 애국개몽운동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부 다 앞에는 뭐야? 지역입니다. 지역. 뒤에 붙은 건 학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합돼서 서북학회, 또 기호흥학회, 흥사단, 그죠? 6.1준이 만들고 나중에 이 흥사단에서 주로 활약한 게 바로 미국에서 또 흥사단을 만들어서 활약한 게 안창호 선생이죠? 영남학회, 관동학회, 여자교육회, 흥사단이 있었다. 밑에 또 흥사단 나옵니다. 6.1준의 흥사단과 안창호 흥사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이 또 있었다라는 점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적어둔 표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외우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국개몽운동계 학회라고 하는 거라 사립학교도 다 외우지 말고 뭐요?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뿐만 아니라 몇 개? 2,000개 있다. 2,000개 외우려면 외워봐.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일제시대 직전의 역사를 거의 다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개항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개항을 해주고 일본한테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때까지 우리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노?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지금까지 배운 역사를 다시 사회, 경제, 문화사적 측면에서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몇 벌씩 복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더 복습하면서 더 깊은 내용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시간부터 더 신나게 또 달려서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